고민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소미니까 이만하죠. 이걸 꾸깃꾸깃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17cm인 걸 들어가면 이만큼 수면제를 먹인 후에 묶어놓고 깨어났을 때 몸에다가 (2017년 4월 26일) 경북 김천의 어느 산골 마을. 겨우 10가구가 모여 사는 작고 조용한 마을에 경찰들이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로 경찰차가 출동하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밭을 30cm 정도 파내자 그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을 안쪽 산등석이 쪽에 호두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 시신이 나왔다고 하니까 놀랬죠. 대체 왜 거기다가 시신을 묻었을까? 사체가 발견된 곳은 마을에서도 700여 미터 더 들어간 산등성이 밭. 마을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도 없는 곳에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얼핏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보이는 여성. 혹시 장래가 곤란한 누군가 몰래 매장이라도 한 걸까? 하지만 사체의 상태를 본 경찰은 단번에 살인사건임을 인지했습니다. 사체는 비닐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체의 정강이 부분에 날카로운 흉기로 찍힌 흔적이 있었고 팔과 다리 부분은 철사로 묶여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을 테이프로 막아놨고 사인은 비굽 회색 질식사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체를 어딘가에 묶어놓았던 듯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여성의 손발을 포박하고 입을 막고선 온몸에 상흔을 남길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체엔 성폭행의 흔적이나 지갑이나 휴대폰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문이 멀쩡했고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여성은 58세의 길씨로 확인됐습니다. 거주지는 타 지역으로 이 마을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잔인한 수법 때문에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주변을 탐문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사망한 길씨가 이 마을에 잠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들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분이 여기 마을에 잠깐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갔지. 근데 약초를 좋아했었는지 가끔 가시오가피 새순 채취하려고 이 동네에 종종 온다고 듣긴 들었어요. 사망한 길씨는 이 마을에 사는 66세의 남성 박씨와 부부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길씨는 약초를 캐기 위해 가끔 이 마을에 들렀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길씨의 시신이 발견된 호두나무밭 옆에는 가시오가피 밭이 있었습니다. 그날 가시오가피를 채취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일까? 그런데 그 호두나무 밭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10가구 되는 마을에 거리를 두고 홀로 있는 외딴 집. 그곳엔 한 남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굴할 때 밭이나 집 주변에 길씨가 타고 왔을 길씨의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디에도 그녀의 차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그녀의 차를 찾는 한편 호두나무밭 옆 외딴 집에 살고 있는 남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을 소란하게 만든 폭풍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입니다. 경북 김천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좀 복잡한 여러 명의 또 인물들이 후에 또 등장을 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체가 안매장된 모습이요. 비닐에 한번 쌓여 있었습니다. 이걸 벗겨내니까 좀 결박되어 있었다. 또 이게 또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듯한 흔적도 있었고요. 입이 또 테이프로 봉인돼서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닐은 왜 쌌을까요? 비닐을 싸는 이유는 보통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동 중에 혹시 뭐 혈흔을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묻는 것 자체에는 비닐이 의미가 없어요. 그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죽은 장소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 뭐 혈흔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떨어지지 않거나 청소하기 쉽거나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묻는 것 자체 묻은 후에야 거기에 뭐 오히려 그 부패가, 비닐로 있으면 그렇지 부패가 뭐 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비닐 없이 하면은 더 빨리 부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다른 형태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 비닐의 용도 그리고 우리가 결박돼 있어요. 죽은 후에는 결박 이유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결박해서 뭘 하려고 뭐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분풀이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면 의미가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어요. 입에. 네. 죽은 사람을 테이프로 봉인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럼 이거는 살아있을 때 결박하고 살아있을 때 테이프로 봉인해 갖고 뭔가를 한 거다. 그럼 이거는 말하자면 뭐 원한이거나 뭔가 거기서 뭐 얻어낼 수 있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냥 묻으면 될 거를 굳이 정성스럽게 아니면 뭐가 뺏고꼭 했어요. 그럼 성격적 특성이거나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 근데 문제는 또 밭은 그렇게 깊게 안 팠어요. 30cm밖에 안 팠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네. 그냥 산에 2, 3cm 파기 쉽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 때문에요. 그렇죠. 돌도 있고 네. 우리나라의 상의 특징이죠. 그런데 밭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고구마라든가 아니면 감자라는 거면 그냥 삽질만 하면은 이미 뭐 한번 돼 있는 그렇죠. 곳이니까요. 20cm, 30cm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걸 판다라고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싹 덮었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굳이 그렇게 깊이 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깊이 좀 700m니까 사실은 쭉 들어간. 이거는 본인이 알거나 아니면 여기는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거나 네. 자기만 아니면 마을 사람 일부만 알아도 사실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밭이 남의 밭이라면은 이 밭에 안 묻거나 아니면 되게 깊게 파서 왜냐면 밭은 늘 이렇게 그렇죠. 한번 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밭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뭐 쉽게 가서 네. 사실 그래요. 어느 산에 가서 함부로 뭘 묻는다고 쳐요. 거기가 어떻게 믿어요? 금방 드러날지. 네. 그러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 그럼 범인이라든가 적어도 시체 유기자는 쉽게 알 수 있죠. 성폭행 흔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이 58세 여성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왜냐면 또 비구폐색으로 질식했고 어떤 뭐 흉기나 이런 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 그러니까 이 살인의 어떤 의도 이런 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폭행 흔적이 없는데 그럼 성범죄의 의도는 없는데 대신 사체의 정강이에 상당히 뭔가 찍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놓고 뭔가 뭐 이게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철사로 묶었어요. 철사로 묶는다는 건 완전히 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아주 고통스럽게 이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분노라든가 네. 완전히 뭐 이건 뭐 다른 뭐 일단 죽이겠다라고 하는 왜냐면 테이프가 입에 있다면은 테이프가 있었을 텐데 테이프로 손발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묶거나 그러진 않고 쉽잖아요. 네. 네. 철사로 했다는 건 다른 의도가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죽은 거는 이게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한 것이 아니라 죽도록 놔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굉장히 큰 분노 아니면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네. 나타나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문도 있고 금방 뭐 신원이 밝혀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네. 네? 자기 밭이거나 예를 그렇죠. 들면. 뭐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데에다가 이런 어떤 뭐 김천이든 어디든 아주 그냥 상권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실제로 어떻게 시체를 찾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길씨 같은 경우 피해자죠. 마을 거주자는 아니었지만 과거 이 마을에 결혼해서 한 몇 년간 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또 약초를 캐러 다녔다는 말이 있고 이 발견지가 바로 옆에 또 가시오가피 이 세수 네. 피해자와의 동선과 연결되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잘 네. 가는 그런 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약초를 캐러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네. 납치해서 살해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 걸 알고 그 어디 지나간 사람을 갑자기 납치해서 죽인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계획이 있었고 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옆에 묻었다. 그러면 견적은 확실히 나오네요. 면식적으로. 네, 그렇죠. 예. 이 밭은 이 마을에서 700m 좀 그러니까 집이 좀 한 군데 모여 있고 거기 좀 외따로 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 혼자 사는데 그리고 어쨌든 그 밭도 바로 앞에 있고 100m 앞이고 그러면 사실 용의점은 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을 찾는 게 네.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앞서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자기 공간에 뭘 한다면 거는 여기서 발견되면은
내가 용의자다, 내가 범인이다 이거인데 내 공간에 이걸 뭘 묻는다라는 것 자체에도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확실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네. 확신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 어디다 갖다 묻을까요? 만약에 여기가 아니야. 그럼 더 멀리 가야 돼. 네. 더 멀리 그럼 더 멀리 가면 남의 밭인데? 아니, 남의 산이고? 그러면은 더 발견이 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본인 생각으로? 네. 심리적으로 이제 내가 네.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이면 그렇죠. 불안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범죄자 혹은 유기자의 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멀리 가서 아무 데나 버릴까? 그럼 발견될 텐데 차라리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묻고 관리를 하면서 발견되지 않도록 내가 통제하면 오히려 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피해자 기 씨가 묻혀있던 호두나무밭, 그 옆에 있던 외딴 집, 경찰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남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 씨는 3년 전 마을을 떠난 후 종종 마을을 찾았고 종종 그 외딴 집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 남자와 함께 가시 오가피도 재배했다는 피해자. 남자는 66세의 박 씨, 다름 아닌 기 씨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 박 씨와 종종 약초를 캐는 사이였고 그날도 박 씨와 가시오가피를 캐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3년 전 이혼한 남편과 아직까지 왕래를 했다면 대체 둘은 어떤 사이인 걸까?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여자가 재혼한 부인이에요. 본부인은 착했어요. 본부인이 농사를 거의 다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죽은 길씨랑 재혼을 했어요. 한 2년 살았나? 그러다가 헤어졌는데도 종종 와서 약초를 캐가더라고요. 남편 박 씨는 사망한 기 씨와 재혼하면서 첫째 부인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에 성인이 된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늦은 나이에 이혼까지 하며 기 씨와 재혼을 선택한 전 남편 박 씨. 그 여자가 어리고 좀 예쁘장하고 애교가 많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 동네로 와서 같이 살더라고요. 남편이 참 착했는데 엄청 잘해줬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 남편 박 씨에 대해 좋은 말을 늘어놨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거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박 씨. 남편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을 많이 배려해요. 그 사람은 지렁이도 못 죽일 사람이야. 버버씨도 살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는 사건이 있던 날로 추정되는 25일 저녁 마을회관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날에 있을 마을 야유회 회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의 행적이 정확한 전 남편. 그런데 그때 경찰은 전 남편 집 창고 앞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 집 앞 창고에서 피해자 길 씨의 외모를 발견했는데 알 수 없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앞 창고에서 발견된 길 씨의 메모. 글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원망의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 혹시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일까? 아니면 제3의 인물에 대한 원망일까?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하던 도중 길 씨가 박 씨와 재혼 당시 사실혼 관계의 남자 김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있는 와중에 박 씨와 재혼한 피해자 길 씨. 헤어지기 1년 정도 됐나? 검은색 큰 차를 가져왔어요. 자기 외삼촌이 사줬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연남이 사준 것 같네요. 김 씨는 기 씨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 확인 결과 이 차량은 박 씨가 사준 차량이 맞았습니다. 사건 당시까지도 이 차를 몰고 다녔다는 길 씨. 그런데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차량이 마을에서 떨어진 다른 지역의 주차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살해당한 호두나무 밭까지 어떻게 온 걸까?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살해한 후 차를 옮긴 걸까? 그것도 아니면 차량이 있는 곳에서 살해를 당한 후 다른 차량으로 밭으로 옮겨진 걸까? 모든 것이 미스터리한 상황. 그때 이 사건을 최초 신고한 사람이 길 씨와 동거하고 있던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부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실종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밥 시간이 됐는데 집에 안 들어와서 실종 신고를 했고요. 최 씨는 이미 피해자와 알고 지낸 지 수십 년째이고 3년 전부턴 함께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길 씨의 원망 어린 노트,
그리고 그녀 주변의 세 남자. 경찰은 이들에 대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금전 관련된 정황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길 씨의 삶에 얽혀 있는 3명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사건 당시에 동거남 최 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사는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본인이 실종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최 씨부터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현재에 동거하는 네. 사람이 뭐 당연히 그 실종 신고한 거는 자연스럽죠. 왜냐면 네. 뭐 만나기로 했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신고했다. 그럼 그거는 뭐 의심점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 둘에 대해서 우선 파야 되겠죠. 네. 20년간 만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김 씨라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갑자기 아내라고 하죠. 아내가 차가 생겼다. 무슨 차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내연남 박 씨입니다. 박 씨가 사준 차였다. 그럼 사실은 이제 또 어떤 복수의 감정이 좀 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계가 좀 애매한 게 그래요. 네. 원래 그 김 씨하고는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혼인 신고만 안 했지 2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건 뭐 그죠? 부부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근데 그 박 씨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박 씨는 그 옆에 사는 호두나무 밭 주인.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사줬어요. 누구한테? 이 돌아가신 분한테. 네. 그것도 사실은 좀 괜찮고 큰 차를 사줬어요. 네. 그럼 이게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 길 씨가 쉽게 말하면 갈아탔다는 거잖아요. 네, 바람을 피다가 갈아탔다. 그랬다거나 네. 아니면 근데 아주 나쁘게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네.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을 했나? 길 씨 피해자. 그렇죠. 네. 아니 뭐 그 차를 타고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죠? 근데 그 결혼한 거는 이 박 씨 말하자면 자기 자녀도 있는데 이혼을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되게 착하다고, 저 사람 뭐 법도 없이 살아 착하. 근데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자녀들한테도 욕을 먹겠죠. 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이랑 결혼을 했는데 오래 못 살지 않고 다시 또 이혼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차든 재산도 적지 않게 뭐 갔을 수 있죠. 지금 차가 이 얘기 되니까. 그러면은 다시 김 씨한테 20년 동거했던 사람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최 씨한테. 동거남.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길씨 이 여자가 도대체 뭘까? 꽃뱀인가? 예, 뭐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상하게. 네. 마을 사람들은 이 남자 박 씨, 네. 거기 반옆에 사는 사람들은 착하고 사실은 뭐 그랬는데 여자가 좀 애교가 많고 막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이게 사실 부정적인 얘기죠. 네. 그러다가 뭐 이 사단이 벌어졌어요. 근데 메모는 길 씨의 뭔가 원망하는 네, 내용들이에요. 원망하는 내용들, 말하자면 욕하는 내용들, 아니면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사실 조금 이 마을 사람들의 도덕이라든가 네. 윤리 기준에서는 조금 이상한 음. 그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거의 증거로서 네. 차가 다른 곳에 발견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는 왜냐면 사실 이 살인이라는 게 이제 감정에 일어서 촉발된다면은 사실 관계, 그 도덕,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이 박 씨 같은 경우, 정 남편 박 씨 같은 경우 사실 유력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 집의 외딴 집의 주인이고 호드나무 밭 주인이고. 근데 특이한 것이 어떤 원망,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최 씨한테 갔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감정이 막 확 밀어서 직후에 어떤 복수와 살인이나 치정 이런 게 일어나는데 3년이 지났고 3년 동안 같이 만나서 약초도 캐고 이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 씨가 길 씨한테 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좀 뭐 좀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약초 좀 캐갈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굉장히 관계가 서로 뭐 이제 막 싸우면서 이혼해 갖고 다시 안 보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속에 뭔가 깊게 오래 품고 있었을 수는 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죠.
그게 네. 실제로 박 씨가 길 씨에 대한 뭔가 묵힌 감정인지 네. 거기에는 그럼 길 씨가 뭔가 쉽게 말하면 행동이 뭘 했을 수 있다. 예, 있을 수 있는 네. 일단 그 의심을 먼저 형사들은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망한 길 씨와 여전히 남아있는 관계들 계속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 박 씨와 이혼한 후부터 인근 도시에서 생활했다는 길 씨. 길 씨는 전 남편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두둑히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길 씨는 같이 살며 박 씨의 재산을 많이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호두나무 밭과 가시 오가피 밭도 길 씨의 소유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재혼한 여자가 많이 어리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집하고 땅을 여자한테 넘겨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박 씨와 길 씨 사이의 재산 갈등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박 씨는 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박 씨는 전부인 길 씨에게 땅과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전 재산을 길 씨에게 줄 만큼 아내를 사랑했다는 박 씨. 게다가 두 사람은 지근거리에 거주하며 약초를 같이 킬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혼을 한 것일까? 제가 몸이 약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심장 투석을 안 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한테 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가족 재산도 있으면 안 돼요.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전 남편 박 씨.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기 씨에게 다른 남자 최 씨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물론 기 씨의 장례 절차까지 동거남 최 씨가 도맡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의 위장 이혼 진술과 기 씨의 실제 동거 주체가 다른 상황. 혹시 길 씨가 이를 숨기고 박 씨와 관계를 유지하며 최 씨와 동거 생활을 한 것일까? 모든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은 의문점이었던 아내의 차에 대한 단서를 하나 포착했습니다. 그 실종 당일인가 박 씨가 전처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차 타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차가 고장나서 뭐 집에 세워놓고 아내 차를 몰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마을에서 떨어진 주차장에서 발견된 아내의 차를 전 남편 박 씨가 몰고 갔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통신 수사를 통해 기 씨의 휴대전화가 박 씨의 집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검 진행 중 피해자의 사체에서 수상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입을 막아놨던 테이프를 뜯어내자 입안에 17cm 크기의 곰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사체에 넣고 테이프로 막아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위장 이혼을 했다. 내가 이제 신장 투석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또 아내는 갑자기 동거남이 생겼고 재산도 다 일단은 기씨 쪽으로 준 느낌 같거든요. 아니 지금 그 돈 있잖아요. 네, 땅, 밭, 뭐 이런 거 네. 그걸로 투석하면 안 되나? 차도 사줄 정도고 이게 차 네. 사면서 본인 차도 사고 여자 차도 사줬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럼 그걸로 투석하면 돼. 의료 지원이란 게 그렇게 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네, 당사자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니 신장 투석을 해야 되지만 의료 지원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이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싹 다 여자한테 이거 뭔가 당한 느낌 같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하나의 추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이비 교단에 있다가 못 빠져나오고 뭐 그런 이유가 내가 전 재산을 거기 바쳤는데 그거가 부정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못 나온다는 심리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혹시 뭐 이 박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다 이렇게 했는데 헤어졌는데 그 말을 못해서 그냥 체면치레로 한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한번 들어서요. 어쨌든 네. 그렇죠. 일단 근데 팩트만 먼저 보면은 네, 재산은 상당 부분 다 갔어요. 그리고 이혼한 건 맞아요. 네, 그 변명으로 의료 지원 때문에. 이 변명이 치고는 좀 약한데 네, 만약에 그거를 그 길씨 죽은 사람이
이렇게 하자. 네. 나한테 해고 네. 내가 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 길씨가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또 남자가 생겼네. 그러면 애초에 그게 아니라 동거남 최 씨하고 길씨가 뭔가 작당을 하고 이렇게 꾸몄을 수도 있는. 네. 그럼 그거를 본 박 씨가 분노해서 이혼할 당시는 사실은 이혼한 게 아니죠. 위장이니까. 네, 그때 몰랐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뭔가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테이프로 묶어놨더니 이제 테이프를 뜯어서 보니까 안에 고민형 17cm 정도의 고민형이 그 정도? 들어있었다. 네. 앞에서 이제 손발을 철사로 묶은 것하고 이 대상을 어딘가에 묶어놓은 흔적이 있었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런 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성기에 대리물을 삽입한 경우는 본 적이 있는데 입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굳이 안 떼놓고 이걸 또 그냥 매장을 또 한다든지. 이게 죽이려고 한 거죠. 네. 고민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소미니까 이만하죠. 네. 이걸 꾸깃꾸깃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17cm인 걸 들어가면 이만큼. 그래서 입안에 꾹 누면은 꽉 막히죠. 네. 그래서 목구멍이 막힌다라는 그렇죠. 흔히. 네. 테이프로 꾹꾹꾹 하면은 엄청 고통스럽죠. 네. 그럼 이거는 굳이 재갈을 해서 소리치는 방지가 아니라 아예 입으로 질식해서 고통을 주려고 아까 말한 철사라든가 또 정강이 이거라든가는 네. 전적으로 고통을 많이 주려고 했던. 말 그대로 그 흔히 조인트를 깐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정강이를 그렇게 흉기가 뭐 남을 정도로 친다는 건 굉장한 고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묶어놓고 네. 수면제까지 발견됐다고 하니까 수면제를 먹인 후에 묶어놓고 깨어났을 때 몸에다가 이런 형태의 그런 이 수면제라는 존재가 애초에 이런 고문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먹여놓은 어떤 계획 범죄로.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혼자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좀 많이 나죠. 박 씨는 66세, 이 사람 58세인데 그 박 씨가 몸이 약하다고 했다고 하면 네. 몸이 뭐 당연히 저걸로 했겠죠. 약으로 해서 통제하려고 했을 수 있겠죠. 이게 대충 그쪽으로는 이제 수사의 흐름은 간 것 같아요. 네. 서서히 드러나는 범인의 행적, 이제 마지막 남은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전처의 차를 인근 다른 지역의 주차장에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온 점이 수상했던 경찰. 박 씨의 집안을 조사하던 도중 아궁이에서 무언가 태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타담한 물건들을 확인한 결과 핸드폰과 테이프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 씨의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사망 다음 날인 4월 25일 5시 30분경 피해자의 동거남 최 씨가 피해자에 대한 가출인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9시경 경남 거창군 공영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가져다 놓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전 남편은 경찰에게 거창에 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창에서 발견된 길씨의 차량에서는 범행에 쓰인 듯한 철사 등이 발견됐습니다. CCTV 분석 자료 그리고 아궁이에 타다 남은 범행의 흔적. 마지막으로 전 남편의 신발에 묻은 혈흔 등을 근거로 전 남편을 추궁하자 박 씨는 끝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야 됐고 그 사이에 전처가 도망갈까봐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감을 때 코 부위를 남겨두고 감았는데 병원에 갔다 오니까 사망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고 본인의 투석 시간이 늦자 도주할까봐 결박했다는 박 씨.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그의 범행 행각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박 씨는 부엌에서 도끼를 찾아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고 길 씨가 일어나려 하자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아 못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후 유리 테이프로 오른팔과 양다리를 거실 파이프에 왼발을 가스통에 묶었습니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자 마당에 있는 철사를 가져와 양손과 양발을 여러 번 돌려 묶고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선반 다리에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본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3알을 절구통에 빻아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였다는 박 씨.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도 반항하자 고민형을 입에 넣고 테이프로 3에서 4회 덧붙여 막았다고 했습니다. 철사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거실 탁자 다리에 묶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베개를 얹어 놓은 후
자정 무렵까지 12시간을 방치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의 행동들. 박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인 것 역시 자신이 투석을 갔다 올 사이 잠들어 있기를 바래서였다고 했습니다. 살해하려고 했다면 수면제를 먹일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박 씨. 그럼 애초 공격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전처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서 30분 동안 성관계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처가 저에게 병신아 고자 됐네 라면서 모욕감을 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부엌에 있는 도끼를 들고 와서 죽여버릴까 했는데 순간 참고 2대 정도 도끼로 때린 후에 그렇게 결박만 한 후에 겁만 주려고 했던 겁니다. 피해자가 왜 묵냐? 너 이러면 강간한 죄다. 나쁜 놈 내가 나가서 신고하면 너 죽는다 라며 욕설을 하자 인형을 입에 쑤셔넣고 테이프를 붙였다는 전남편 박씨. 하지만 길씨는 묶인 채 숨이 막혀도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결국 비구폐색 질식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박씨가 말 그대로 돌아와서 발견했는지 길씨의 질식을 보고 있었는지는 오로지 박씨만이 아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다녀오는 사이에 자길발해서 먹였다 수면제를. 이것도 세 개를 뭐 이런 막 한 이후에 절구통에 막 그 상황에서 빠가지고 커피를 타서 먹였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게 되나요? 대충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다시 수면제를 빻아서 커피에 타서 강제로 먹였으면 강제로 먹여지나요? 이 상황에서 좀 네. 네. 안 먹여질걸요? 이걸 이렇게 먹이려고 하면 아니 그렇게 묶여있는데 누가 이렇게 순순히 먹겠어요? 네. 이거는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이거잖아요. 왜 수면제를 먹였느냐? 자신이 투석 갔다 올 사이에 잠들고 그럼 투석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럼 조용히 묶어. 그럼 그 다음에 풀어주려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투석을 하러 간다라는 이 그러니까요. 심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인 거죠, 변명.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모욕적인 얘기를 해갖고 뭐 도끼로 뭐라 그랬다, 때리고 그랬다, 근데 겁만 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더 뭐라고 해서 더 쑤셔놓고 그랬다. 그래서 결국 죽여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행동이 네. 연결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것이 설명이 안 되죠. 네. 다만 이 사람은 네. 그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제 다툼을 했고 네. 그래서 이 결박을 좀 했다. 도망갈까봐. 네. 그래서 좀 때리고 했는데 더더욱 뭐라 그러니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인 후에 네. 또 뭐 하니까 이제 그때 이 입을 일으켜서 했다. 이게 순서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상해 보이고요. 그렇죠. 참고로 이 박 씨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투석을 받기 시작할 쯤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딱 이혼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베개머리 송사로 이렇게 꼬신 건지 아니면 뭐 위장 뭐 건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시기는 그때고 이게 보통 늘 말씀하시는 게 이 범인의 진술 중에 부분적인 진실이 조금씩 섞여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는 몇 가지가 보이는 게 수면제가 들어있는 커피, 그 다음에 성기 관련돼서 이제 뭐 발기가 되지 않았다, 성관계가 안 됐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아니라 네,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뭐 성관계를 하려고 묶어놨는데 그때 이제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고문을 하고 그 뒤에 죽였다. 그러면 이게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간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사이에 어떤 심리적 관계가 있을까? 네. 둘 사이에.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는 사실은 성적 관계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부터
아니면 결혼한 그러니까 하고 이혼할 그때 그러니까 그런 면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둘 사이의 관계는 모르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성관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본인이 뭐 발기가 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모욕이 됐다라는 거를 사실은 굳이 지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실일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제 나랑 이렇게 해놓고 음. 딴 남자랑 살고 딴 남자랑 잔다. 뭐 이게 머리에 예를 들어서 꽂혀 있어서 그렇죠. 뭔가 예.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동기를 따져보면은 아마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위장이혼을 사실은 의도한 길 씨에 대한 깨닫고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뭔가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죽이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재판 결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을 4차례 선고받는 것 외에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장애 등급 2급의 장애인이고 신장벽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험담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밭에 매장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지를 포박당하고 이불에 덮여 앞도 안 보이며 호흡조차 곤란한 상태에서 홀로 버려져 극도의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사망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마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과도한 애정과 집착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을 뿐 살인의 범위가 없었다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등 불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라면서 1심의 양형이 1심에서 15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하한이어서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20년을 2심에서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게 1심에서 최하 말 그대로 최하를 받아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었어요. 이게 그 누가 몇 년씩 찍었는지 보면은 15년이 제일 많았고 더 낮은 7년도 있었고 17년 정도 있었고 뭐 보통 한 이 정도 선에서 정해졌었거든요. 7년도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네. 딱 봐도 배심원들이 봐도 이게 이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아픈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 아니면 돈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위장이혼을 했지만 그거를 사실은 버리고 실제로 이제 그거가 다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니 대부분 받아들여진 거예요. 1심에서. 근데 2심은 뭐냐면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에요. 네. 판사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잔혹하게 예? 이것까지 하고 이거는 다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고문도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 일반 시민들에 의한 판결보다는 당연히 엄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기도 그렇게 그렇죠. 했고요. 유기가 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말 그대로 그 남녀 사이의 일이고 이게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알 수가 없기 알 수가 때문에 없죠. 네 사실 동기의 그 미묘한 그런 것들은 좀 추정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닐 수도 다시 한번 좀 있죠. 예. 말씀 좀 드립니다. 박 씨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40년을 함께 키운 아내를 버리고 젊은 길 씨와 바람이 나서 결혼을 했고 사정을 알 수 없는 이혼을 했습니다. 길 씨 역시 20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 씨를 두고 박 씨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고 박 씨와 재혼했으나 역시 알 수 없는 이유로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재판은 결론이 났지만 박 씨가 길 씨를 살해한 진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는 박 씨는 입을 닫았고 죽은 길 씨는 답이 없습니다.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